이 세상 어떤 약도 건강과 수명을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식생활 습관만이 건강 나이와 수명을 늘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폐물을 만드는 음식을 먹느냐, 노폐물을 청소하는 음식을 먹느냐, 지금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 풀버전입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는 채소 과일식이 어떻게 질병과 비만을 몰아내는지 그 치유의 원리를, 2부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실제 체험 후기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건강을 다루는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저자가 생각하는 치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실천법, 사례 등을 살펴보는데요.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도 전달할 내용이 많은 책의 경우 1, 2부로 나눠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보통 1부는 원리 위주로, 2부는 방법 위주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부 영상에 구체적인 실천법이 없어서 아쉽다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또 2부 영상은 치유의 원리를 모른 채 실천하게 되어 아쉽고, 그래서 두 편을 묶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효소인데요. 효소가 왜 중요한지, 왜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하는지, 그 치유의 원리와 실천법, 체험 후기까지 한 편에 다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채소 과일식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히포크라테스 아버지의 뜻대로 음식으로 치료할라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과 반쪽, 배 1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홉킨스 의대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저는 과일과 채소는 무제일 뿐만 아니라 비만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독립투사라고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일나무는 자기의 열매인 과일을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들이 잘 먹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바로 번식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배설을 통해 자기의 자식들인 씨앗을 멀리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동물들에게 이득이 있게 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후 힘이 나고 생명력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번식의 매개체인 동물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면 동물들이 다시는 과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과일나무의 번식도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과일나무는 꽃을 피워 벌들을 통해 수정하게 하고 그 꽃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뭇잎 대부분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익지 않은 풋과일들도 대부분 녹색입니다. 동물들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먹지 못하게 열매의 색을 나뭇잎과 비슷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익지 않은 풋과일들은 색도 녹색일 뿐만 아니라 떫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과일은 노란색, 빨간색 등등 현란한 색으로 동물을 유혹합니다. 자신을 먹고 자손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조화롭고 신비합니다. 현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99.6% 동일한 침팬지가 과일과 여린 나뭇잎만 먹고 사는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700만 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며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는 야생소의 목을 낚아채는 날카로운 발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현생 인류는 사슴의 살점을 찢을 수 있는 강하고 뾰족한 치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생 인류는 과일을 따고 채소를 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손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씹은 다음 목으로 넘기는 저작 운동을 할 수 있게 구강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주식으로 했던 채소 과일식의 균형은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집단이 모이고 부족이 형성되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우리 인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든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던 몸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야생의 식물을 다양하게 먹어왔던 인간이 밀과 쌀이라는 국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각종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밀과 쌀을 통곡물 형태로 그대로 먹지 않고 각종 요리를 위해 분쇄하고 분말을 만들고 핵에 망측한 첨가물을 넣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인류학자이자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의 또 다른 명저 제3의 침팬지에서 갈파한 내용입니다. 초기의 호모사피엔스의 것보다 훨씬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수렵 채집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 가족에게 필요한 열량의 대부분은 여성이 채집해오는 식물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가지고 오는 것은 토끼 같은 작은 동물뿐 모닥불 옆에 앉아서 떠들 만한 영웅담은 못 된다. 이따금 남성이 큰 동물을 잡아 단백질을 공급하는 커다란 역할을 완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식량이 될 만한 식물이 거의 없고 대형 동물 사냥이 주요 식량 공급원이 되는 북극 지방에 국한된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북극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도 과거 수천 년이 지나지 않는다. 오랜 역사 속에서의 인간은 위대한 수렵인이 아니라 식물이나 소형 동물을 얻기 위해 석기를 사용하는 약삭빠른 침팬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이 시작된 만년 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창과 칼을 들고 사냥하는 동물이 아니라 어쩌다 고기를 먹을 뿐인 약삭빠른 침팬지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년이 흐른 후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으니 바로 빵과 과자와 가공육과 햄버거와 탄산음료 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까지만 건강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육류와 공장 음식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1,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에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인간의 수명도 효소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하웰 박사에 의하면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는데요.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얼굴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과일처럼 예쁜 얼굴이 되고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처럼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체내 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 효소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외 효소,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를 항상 몸속에 넣으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영장류로 하여금 체내 효소 없이도 소화되도록 각종 효소를 듬뿍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효소는 저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효소 하나당 한 가지 기질밖에 접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아밀라아제 효소는 당분만 분해할 수 있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처럼 효소는 단순하지만 그 종류와 숫자가 2만 개가 넘으므로 못하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체내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침, 위액, 췌장액, 장액 등에 섞여 나옵니다. 소화효소가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대사효소가 본인의 일을 시작합니다. 대사효소는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는 일부터 혈관 청소 및 해독 등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류 및 공장 음식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다량의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변합니다. 소화효소가 사용된 만큼 대사효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것입니다. 체내 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에게 건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서에서도 복팔분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뱃속을 80%만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효소가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학이나 의학책을 읽으면서 힘들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각종 육류를 먹으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청과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과일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5kg짜리 수박 한 덩이를 먹고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물질이 몸속에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있는 유기물질과 함께여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무슨 효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없는 0%라는 말입니다. 이 효소라는 유기물질은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소를 우주 에너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씨앗 속에도 당연히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씨앗 속의 효소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머물러 있으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허락되기만 하면 수천 수만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가장 추운 지역인 시베리아나 북극지방에서 약 5만 년 전부터 땅에 묻혀있던 씨앗이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일정한 조건에 놓아두면 씨앗이 자라나는 놀라운 사건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조리한 콩에서는 새싹이 트지 않습니다. 익히거나 통조림에 넣은 음식은 방부제를 넣어 죽은 음식입니다. 효소는 다 파괴됩니다. 또한 까맣게 불에 그을린 음식이야말로 죽인 음식, 즉 화장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도 일종의 효소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든지 걱정에 휩싸인다든지 욕구 불만 상태에 있게 되면 당신의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아무리 몸에 필요한 효소를 매일 먹는다고 할지라도 분노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방전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이 입은 닫고 귀는 열어두라고 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토양의 각종 무기 원소들을 흡수하여 유기물질로 변화시킵니다.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로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합성 작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야생동물을 먹여 살립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단 가열하면 산소도 사라지고 효소도 사라집니다. 죽은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것을 먹고 어찌 100세 넘게 팔팔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무청과 주스가 수명을 늘려줍니다. 당신은 또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되지 왜 주스나 즙을 강조하시나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침팬지와 같이 무리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밀림의 숫사자처럼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무리지어 살면서 잔치도 벌이고 축제도 하면서 입에 설설 녹는 음식을 즐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비만과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청과 주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몸을 치료하기 때문에 산 음식이 어떻게 몸을 살리는지 알아차리게 하는 직효약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치유센터 빌 하벤나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 주스를 주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채소와 과일이 살아있는 유기적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은 날것이라야 합니다. 모든 효소는 섭씨 54도 정도에서 죽기 시작해서 70도 정도의 생명을 마칩니다. 가열하기만 하면 모든 효소는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죽은 원자는 무기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뜨거운 목욕탕에서 축 늘어져 있는 현상과 같습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 사는 동물도 살기 위해 시원한 모래 속에 몸을 숨깁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즙이나 주스로 만드는 까닭은 채소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 몸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일과 채소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소화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 쓰레기 배출에 있다 할지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청과 주스는 5분이면 몸속에서 소화를 완성합니다. 식탁에 앉아 주스를 마시면서 인간적인 관계도 완성합니다. 제가 각종 무청과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불에 익혀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이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내 효소라고 부르는데 무려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만여 개 중에 대표적인 것을 체내 효소 3총사로 부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요소, 리파아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몸 안의 체내 요소는 소화 요소 20%, 대사 요소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죽은 음식이나 공장 음식으로 과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체내 요소를 분비하는 장기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하루 피로 불량의 인슐린을 초과해서 매일 생산하다가 지쳐 인슐린 저항성에 직면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전조등과 실내등을 계속 켜놓으면 방전이 됩니다. 5년 사용할 배터리가 3년도 되지 않아서 교체하게 됩니다. 죽은 음식만 먹는 데다가 과식에 폭식에 공장 음식을 주구장창 먹으면 나이 50세도 되기 전에 조기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체외 효소가 가득한 살아있는 음식, 채소와 과일과 무청과 주스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완전 배출에는 살아있는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완전하게 소화시키기 위해 소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장에서도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유는 반드시 날것의 식이섬유, 즉 거친 섬유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고기와 생선과 계란과 우유 등 동물성 음식은 살아있는 채로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조금 없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 제로라는 말입니다. 특히 곡물을 분말로 분쇄한 다음 각종 화학 물질을 투하한 공장 음식들은 장기를 통과할 때 나쁜 흔적을 남깁니다. 이 음식들은 대장의 내벽에 석고처럼 코팅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코팅은 중심부에 작은 구멍이 생길 때까지 점차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죽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하루에 한두 번은 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변비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비만과 노화의 원인인 만성적인 변비에 걸린 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배변이 잘 안 될 때마다 변비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 말은 마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히 소화시키고 스스로 완전히 배출할 수 있을 때 비만과 질병과 노화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변비조차 약물에 의지한다면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닥치게 될 수많은 질병 현상들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며 해결책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또한 주장합니다. 알약을 털어넣는 일은 5초에 완성되지만 산 음식을 먹고 효과를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레몬을 짜서 일주일간 하루에 서너 번 꾸준히 마신다거나 일체의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무첨가 주스를 1, 2주간 먹기만 하면 몸속의 노폐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본 제가 장담합니다. 레몬은 특히 대장의 과도한 산성을 중화시키는 특효약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약 알칼리성 pH 7.4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pH가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입니다. 이 pH는 0.3만 변해도 의식을 잃는 등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의 pH가 3, 4임에도 큰 탈이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 몸이 살기 위해 pH를 유지하려는 강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고 육류와 공장 음식은 대표적인 산성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 주자는 단연 레몬인데요. 제가 레몬을 계속해서 먹으면 변비에서 해방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약국에 들러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변비약을 사 먹을 것인가? 마트에 들러 신선한 레몬을 산 다음 미지근한 물에 즙을 내어 마실 것인가? 이 역시 당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모닝 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모닝 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를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 각종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예방원 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운 물과 찬물을 반씩 섞은 음향탕과 레몬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그리고 레몬수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과일은 애초에 인류가 먹을 수 없었고 당연히 인류가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레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레몬 반쪽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 크기의 레몬 한 알에 1리터 비율이 적당한데 드셔보시고 레몬의 양을 늘리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강박적으로 드시면 위에 탈이 날 수 있으니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레몬수도 몸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몬 역시 사과나 토마토나 키위처럼 과육보다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몬을 껍질째 갈아 드시는 분도 있고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 다음날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몬이 싫어지면 레몬수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방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원칙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무첨가 주스 최고의 조합 CCA 착즙 주스를 소개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 수육을 묵은지에 싸서 먹는 홍어 삼합이 생겨났고, 겨울철 고구마의 동치미 조합도 생겨났고, 최근에는 치킨에 생맥주를 같이 먹는 치맥도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레몬수도 마셔왔고, 사과 당근 주스도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남들이 하는 대로 먹어야 하나?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주말마다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각종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샐러리와 사과를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넣으니 맛이 좀 쓰고, 저것을 넣으니 맛이 밋밋하고, 이것저것 섞으니 별맛도 없고, 어느 날 사과나 당근처럼 사시사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저장성이 좋아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간식으로 잘 먹는 양배추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만 착즙기에 넣어서는 약간 쓴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양배추와 사과를 넣어 착즙을 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당근 1개와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 이런 조합의 착즙 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CCA 착즙 주스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에게도 권해보았는데요. 만들어 마셔본 후 한결같이 브라보라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당근, 양배추, 사과 순으로 착즙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CCA 착즙 주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맛도 훌륭하지만 아침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속이 든든함 때문입니다. 저도 몇 달째 CCA 착즙 주스를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요. 점심때가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속이 든든합니다. 특히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꼭 드시게 해보십시오. 다음 날부터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안 나오리라 장담합니다. CCA는 우리말 까라고 발음될 수도 있겠네요. 매일 아침 까먹지 마시고 까주스, CCA 착즙 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섞어 먹으면 부패가 일어나고 방귀와 트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방귀나 트림 때문에 불편을 겪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찡그린다면 참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방귀는 고체나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러니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몸속에 구겨 넣으면 몸 안에서 발효나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침팬지와 유전자가 99.6% 일치하는 호모사피엔스는 7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 때만 해도 음식이 단순했으므로 섞어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10,000년 전부터 우리는 이것저것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먹었지만 불에 구워 양념한 고기와 감자와 각종 통곡물을 익혀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상에 차려놓고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비만과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성 음식은 산성 소화액이 필요하고 알칼리성 음식은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당신이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농축된 단백질, 산성 음식은 그것을 분해하는 산성 소화액, 위액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구운 감자, 알칼리성 음식도 먹게 됩니다. 구운 감자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매우 농축된 전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분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입니다. 중학교 때 화학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중화시킵니다. 중화된 음식물은 더 많은 소화액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호텔 뷔페에서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이유입니다.
탁한 음식들을 한꺼번에 털어넣으면 방귀와 트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과일과 채소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먹게 됩니다.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식사를 멈추어야 할 순간입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은 후 가볍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으며 배드민턴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빵과 스테이크와 피자와 햄버거를 한꺼번에 먹는다면 분명 엄청난 양을 먹고 있는데도 식욕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소파에 눕게 되는데 TV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리면서 또다시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불에 익히거나 공장에서 정제된 음식은 호모사피엔스의 신경을 틀어막아 적정량을 분간할 수 없게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먹는 모든 음식은 특정 화학 원소 및 분자들의 합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채소와 생과일만 먹게 되면 그 구성 요소들은 활성화됩니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한꺼번에 냉파, 냉장고 파먹기를 하셔서 착즙기나 믹서기에 넣어 주스를 만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공하거나 익히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이 불활성화됩니다. 이는 모든 음식에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전분, 곡류, 설탕은 알카리성에 속하므로 알카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농축된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은 산성에 속하며 산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산성인 고기와 알카리성인 빵이나 감자를 함께 털어 넣으면 서로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탄수화물의 발효와 단백질의 부패, 즉 방귀와 트림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섞어 먹을수록 악취를 풍기는 이유. 섞어 먹으면 부패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피자만 먹을래 또는 햄버거만 먹을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피자와 햄버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종합 세트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겹살에 해물에 닭고기를 범벅한 후 치즈를 듬뿍 뿌린 육해공군 음식에다 냉면 한 사발을 먹는다면 그건 역시 종합 세트를 먹고 내일 죽어도 좋으니 일단 먹고 죽자라고 고백한 셈입니다. 방귀와 트림과 악취는 보너스로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발효 현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에 익힌 동물의 시체를 먹게 되면 각종 산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 가스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역겨운 냄새를 뿜어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의 입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입니다. 노인들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효도한답시고 입맛이 없을수록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많이 먹고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먹으면서 오래 사는 노인을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매스컴은 사람을 조종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법칙을 따르지 말고 신의 법칙을 따르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일반식을 하더라도 식사의 70에서 80% 이상을 생채소, 생과일, 무첨가 주스를 주로 먹는다면 향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귀나 트름도 사라질 것입니다. 육식을 너무 많이 해서 몸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서양에서 향수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동물의 시체를 주로 먹는 사람에게서는 고기 썩는 냄새가 나고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는 사람에게서는 과일 향이 나는 법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 라는 서양의 격언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소화기관은 식도에서 시작해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이어지는데 무려 10m에 달합니다. 장의 지름이 작은 것을 소장이라 부르고 지름이 큰 것을 대장이라 부릅니다.
길이로 구분하지 않고 지름으로 구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왜 소장은 길이가 길고 대장은 길이가 짧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길이가 길 수밖에 없고, 대장은 독소와 쓰레기를 하루라도 빨리 밖으로 배출해야 하므로 길이가 짧게 진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의 경우 장의 길이가 3에서 4m로 몸 길이의 3배에서 6배에 불과하지만, 초식동물의 경우 장의 길이가 10배에서 12배에 이릅니다. 고기는 빨리 부패하고 독성을 품기 때문에 육식동물의 장이 짧은 것이고, 짧아야만 빨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것은 빨리 배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완전 배출 사례 1. 울산에 거주하는 26세 남성의 사례입니다. 전신의 아토피가 3주 만에 사라졌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이마와 등이 진물로 뒤덮여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무서웠고, 두피에서는 진물이 물처럼 뚝뚝 흘러내린 적도 있습니다. 아토피는 완치할 수 없으며 평생 친구로 생각하라는 의사의 명령에 기겁한 적도 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중류수 목욕, 녹차 세안, 목초액 바르기, 달맞이 꼬뉴 먹기, 스테로이드 주사, 항히스타민제 복용, 비타민C 메가도스 등을 해봤지만 딱히 효용이 없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의 경우 옥수수에서 추출한 비타민C라고 해도 일종의 화학 성분인데 우리 몸에 때려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고민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식단이 해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1일 1식, 3일 단식, 보디빌딩 식단, 저지방 채식, 자연식물식 등을 거쳤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한 식단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며칠 잘하다가도 입이 터져서 국밥 투어도 하고 숯불구이 치킨을 주 3회씩 먹은 적도 있습니다. 어려워서 우울증이 올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실패하고 폭식하면서도 식단의 중요성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지방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목과 얼굴을 제외한 모든 아토피가 사라졌습니다. 한 2달 넘게 지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끊게 되었고 채식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서 프로토픽 연고를 목과 얼굴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서 만족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토피 환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승우 원장님의 채소 과일식 책을 지인분께 받았는데 오늘 돈가스를 먹는다고 해도 내일 다시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면 된다라는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강박관념 없이 편하게 식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완벽하게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승우 한약사님의 죽은 음식이 아닌 산 음식을 먹어라 라는 원리로 이론적인 무장을 하고 한국에 번역된 책 산 음식 죽은 음식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황성수 박사님도 현미를 생으로 먹으면 현미밥보다 질병이 빨리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물에 불린 현미, 각종 채소와 과일, 미역귀, 당근, 사과를 넣은 무첨가 주스 등을 먹었습니다. 자연식물식도 충분히 건강하고 좋은 식단이지만 채소 과일식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에는 크게 효과를 못 느꼈고 오히려 더 간지러웠던 것 같았지만 저는 이것이 명현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주가 넘어가니까 내 생에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얼굴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 친구 결혼식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진짜 제 인생 레전드 피부 사진이네요. 채소 과일식 첫째 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3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채소 과일식 초기에 몸 구석구석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특정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승우 원장님의 말을 믿고 확신을 하고 3주를 완주한 후 피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지혈증, 높은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채소 과일식으로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릴 적부터 장이 좋지 않아 묽은 변을 봤는데 채소 과일식 이후 바나나 모양의 황금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살짝만 힘을 줘도 황금색 바나나가 마치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을 타는 것 마냥 쑥 엄청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냄새도 거의 안 납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비염은 거의 필연적이었는데요. 코가 항상 막혀 있어서 숨도 입으로 쉬고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는데 채소 과일식 초기에 맑은 콧물이 주룩주룩 며칠 동안 나더니 비염까지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 사진을 보면 항상 한 손에 휴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하루 한두 장, 그것도 거의 안 쓰는 듯 합니다. 완전 배출 사례 2. 서울에 거주하는 47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러다 신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위의 친한 분들은 저를 화장실에 잘 못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정도로 변비가 심했습니다. 항상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고 아이들도 엄마는 집에서 쉬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무력감과 불면증과 위경련이 심했고 한밤중 숨이 막혀서 일어나거나 가위 눌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독소 제거 처방도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엇인가 이끌리듯 조승우 원장님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심삼일하는 셈치고 채소 과일식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식사를 시작해 6시쯤 마무리하는 패턴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과자나 빵 같은 공장 음식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밀가루, 술, 탄산수, 커피 등도 옛 애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밀가루가 입에 들어가거나 고기를 먹게 되더라도 다음날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서 편안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벌써 100일이 지나갑니다. 제가 제 의지로 100일을 넘게 했던 것은 평생 두 번째로 기억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변비 제로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는 여자가 되었다니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변비로 고생하다가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냉장고에 남은 유산균을 어찌 처분해야 할지 살짝 고민 중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입니다. 뱀살이나 닭살 같은 피부였고 많이 건조했는데 내가 내 몸을 만져보아도 오오라 하는 보드라움이 있습니다. 매번 샤워할 때마다 신기한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매번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입니다. 지방덩어리가 7kg 이상 사라졌습니다. 60kg이 53kg으로 빠졌습니다. 칼로리도 계산하지 않고 다이어트 약도 먹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저절로 빠졌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채소 과일식을 하기 전에는 병원 처방으로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잠들었는데 지금은 약도 없이 10시면 졸려서 침대 속으로 쓰러집니다. 아침에도 가뿐하게 눈이 떠집니다. 주 3일 새벽 수영을 가는데 몸이 너무 가볍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과 허리와 목이 수시로 뻐근하고 시큰거려서 한 달에 여러 번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영혼이 바뀐다라는 글을 읽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몸속의 노폐물이 완전 배출되고 마음속의 독소도 완전 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줄었고 마음이 평안해져 옵니다. 매사에 의욕이 생겼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1년 후 그리고 3년 후에 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선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생 이 길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확신입니다. 완전 배출 사례 3.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43세 여성의 체험 사례입니다.
고지혈증의 당뇨였던 제가 피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몸무게 40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을 때마다 10kg씩 불어나 한때 80kg까지 찍었고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왔던 1인입니다. 저는 방향성을 잃었고 우울증도 살짝 왔고 폭식증에 거식증에 운동 강박까지 생겼습니다. 52kg까지 줄였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체중 감량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로 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승우 원장님의 동영상을 접했고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채소 과일식에 돌입했고 현재 43에서 46kg 사이를 유지 중입니다. 솔직히 100% 채소 과일식을 지키지 못했지만 8대 2 정도 실천한 듯합니다. 살이 빠지고 몸이 좋아지자 의사선생님 말 여기서 살까지 안 뺐으면 쓰러졌을 거라며 유전이라고 하더군요. 유전이라니. 내가 그런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2년 전엔 채소 과일식 자체도 몰랐습니다. 철저히 단백질 신화에 세뇌당해 하루 먹어야 하는 양만큼의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샐러드는 좋아했지만 샐러드에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 치즈 등 좋다는 오일까지 넣어 매일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먹거리라 믿었거든요. 믿었던 건강식품에 돈을 쓴 것이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단백질 생활을 시작하면서 콜레스테롤과 당뇨 수치는 더 올라갔었으니까요. 지금은 채소 과일식과 자연 식물식에 대해 눈을 떴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8개월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시작하면서 나를 믿고 고지혈증 약을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얼마 전 피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의사는 아직도 제가 약을 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으니 약을 계속 잘 먹으라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폭식증, 체중 강박, 운동 강박 등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40kg대 체중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과 불면증이 치유됐고 만성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실천한 이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면 믿으시겠는지요? 채소 과일식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겐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픈 것이 비정상이고 건강한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채소 과일식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치료식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는 끝나고 평생 배불리 먹고 날씬하게 살렵니다. 완전 배출 사례 4. 강원도 인제에 거주하는 42세 여성의 체험 사례입니다. 3년 넘어 30년 동안 이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미디어에서 줄곧 봐왔던 서구식 패턴으로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아침에는 베이글과 원두커피 한 잔, 시리얼과 달걀을 먹으면서 이 정도면 멋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잘 살고 있다라고 만족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문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10년 전부터는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마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모습을 보고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를 한 움큼씩 털어넣을수록 나의 위장은 기력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경련 증상으로 응급실로 행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피부는 점점 검게 변해가고 푸석한 피부와 원인 모를 두드러기 등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고자 수많은 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원두커피를 진하게 몇 잔을 마셨었는데 갑자기 위장의 통증이 심해져서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끝내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방법 없이 수액을 맞고 퇴원했는데 이때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위장질환의 근본 이유가 커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커피의 진실을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고 때마침 조승우 원장님의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식습관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그 간극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커피를 끊고 채소 과일식을 시작한 지 2달 반쯤 되어갑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도 변화한 것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려고 일부러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그 변비가 채소 과일식으로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원래 변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배변은 아주 쉬워졌고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맑아진 피부입니다. 변비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색이 맑아졌으며 반들반들 윤기가 흘렀고 잡티도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 또한 몰라보게 옅어져 갔습니다.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다크서클이 어디 갔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맑아진 정신입니다. 머리가 항상 묵직하고 무엇을 생각하려면 회로가 멈춰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는데 채소 과일식 이후 묵직했던 증상이 사라지면서 한결 맑아지고 똘똘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와 과일, 견과류와 현미밥을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었더니 허기짐의 증상은 없어지고 디저트에 대한 갈망 또한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안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먹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꾸준함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3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그리고 30년은 즐거움과 당위성이 없으면 행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당위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는 본래 자연과 하나라는 확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즐거움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3년, 그리고 30년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완전 배출 사례 5. 서울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변비가 드라마틱하게 사라지고 줄줄 흐르던 콧물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유방암 확진을 받았고 2020년 1월 유방암 수술을 했으며 수술 후 항암 8번, 방사선 21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지독한 변비였습니다. 화장실을 거의 가지 못했는데 3, 4일에 한 번 새똥만큼 변을 보니 몸은 늘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각종 변비약을 먹어봤고 물도 하루 2리터 꽉 채워서 마셔봤지만 소변만 볼 뿐 화장실 가기는 늘 어려웠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던 중에 조승우 한약사님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평생 그다지 채소와 과일을 즐기지 않았던 저에게 그의 동영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암 환자인 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암 환자는 소화 및 흡수가 일반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및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소를 살짝 익힌 다음 과일을 추가해서 믹서기에 모두 갈아 넣었습니다. 갈아 놓은 채소와 과일은 국한 그릇 분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아침 천천히 떠서 먹고 있습니다. 4개월째 이것이 저의 아침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는 현미에 나물 반찬 위주의 일반식을 합니다.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는 깨끗이 씻은 채소를 보기 좋게 한 접시에 담아 생으로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먹었는데 효과는 그야말로 놀랍고 드라마틱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쾌변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꺼먼 변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쏟아내는 변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출산했을 때처럼 뱃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왔습니다. 매일 변이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내 몸에 쌓여있던 숙변과 독소들이 약 4개월간 모두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매일 2끼를 채소 과일식으로 하고 나니 내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놀라운 체중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56.3kg에서 48.6kg으로 쭉쭉 빠졌습니다. 몸속에서 무려 8kg의 노폐물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변비가 드라마틱하게 싹 사라지니 아랫배도 덩달아 홀쭉해졌습니다. 붓기가 빠졌는지 신발이 꽉 끼지 않아 발이 가뿐했습니다. 세 번째, 줄줄 흐르던 콧물이 멈추었습니다. 늘 비염으로 고생해왔기 때문에 기괴한 소리에 재채기를 해서 주변에 민폐를 끼쳤었는데요. 채소 과일식을 실행하면서 더 이상 콧물로 고생하지 않게 되었고 주머니에 손수건을 갖고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소 과일식이 몸속 독소를 완전히 배출해준다는 이론을 직접 경험하게 된 셈입니다. 채소 과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암 환자로서 더 이상 식사 준비에 부담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미 도시락을 챙기지 못했어도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도 채소와 과일은 어디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3가지 변화들보다 중요한 것은 4개월 동안의 성취감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암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성취의 경험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저는 200일째 채소 과일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배출 사례 6. 천안에 거주하는 41세 여성의 체험 사례입니다. 8년 고생한 건선 피부가 한 달 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89kg의 고도비만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18년 고생한 건선 피부가 한 달 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대 초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건선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출산 후에는 점점 심해졌고 그때마다 스테로이드로 눌러줬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한약부터 시작해서 목초액, 편백나무, 광선치료, 스테로이드 등 수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한여름에도 반팔과 반바지는 꿈도 꾸지 못했고 외출 시에는 긴 바지에 팔토시를 끼고 다녔습니다. 전후 68호 냉동실에는 소와 돼지와 닭이 항상 대기 상태였습니다. 냉동만두, 떡볶이, 스팸, 소시지도 가득했습니다. 라면 스프를 조미료로 쓸 정도로 자연의 맛을 몰랐습니다. 커피와 술은 안 먹었지만 채소와 과일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과일은 살찌고 당이 오른다는 헛소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선물로 들어온 과일은 항상 상해서 버릴 정도였습니다. 상추나 양배추를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채소는 나랑 안 맞는구나 생각하고 피했습니다. 또한 저는 대식가였습니다. 식당에 가면 2, 3인분씩 먹었고 회전 초밥집에 가면 2, 30접시, 집에서도 라면 2개 기본에 치킨을 곁들였습니다. 식후에도 단짠단짠 간식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과식과 폭식에 때론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승우 원장님의 동영상을 접하고 책까지 사서 읽었습니다. 벌써 채소 과일식을 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설사 육류나 패스트푸드를 먹더라도 다음날 해독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편하게 실천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늘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살이 5kg 정도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목 끝까지 음식이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만 뱃속이 차도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과자와 피자와 치킨과 라면이 눈앞에 보이면 참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도 괜찮아로 바뀌었습니다. 일하면서 힘들거나 식사 시간을 놓치면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가뿐해졌습니다. 아침에도 항상 잠에 취해 있었고 쉬는 날은 잠으로 시간을 날려보냈는데 지금은 알람 없이 눈이 반짝 떠집니다. 퇴근 후 기본 새벽 1시, 2시까지도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스르륵 빨리 잠이 잘 들어 신기합니다. 묽은 변에서 바나나형으로 바뀌었고 화장실에서 20분 이상 힘들었는데 5분 만에 끝내고 있고 잔병감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역시 건선입니다.
각질과 뾰루지가 신기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부의 색깔도 살색으로 변해갑니다. 온몸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젤을 끊었지만 얼굴만은 계속 바르고 있었는데 이것도 끊었습니다. 그새 입맛도 변했는지 잘 먹던 족발과 뼈 해장국에서 비린맛이 납니다. 솔직히 비만과 건선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수백만 원씩 들여 무엇을 해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소 과일식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실천할 것을 자신 있게 다짐합니다. 완전 배출 사례 7. 부산에 거주하는 57세 여성의 체험 사례입니다. 석 달 만에 8kg이 줄었고 매일 한 번씩 바나나 변을 봅니다. 저는 또래들보다 키가 큰 편이다 보니 살이 쪄서 덩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채소 과일식 111차를 보낸 지금은 77kg에서 8kg 이상 줄어들었고요. 특별히 고기나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표 체중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목표 달성 후 조금 더 감량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살을 빼려고 시작한 채소 과일식이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한꺼번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당신이 먹은 것이 당신의 방귀 냄새를 만든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기나 가공식품을 먹은 후에는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러나 채소 과일식 이후 방귀를 잘 뀌지도 않고 뀌더라도 냄새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심한 변비로 일주일에 한두 번 보던 것을 이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힘들이지 않고 휴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바나나처럼 매끈한 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빠지던 머리가 멈추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길래 역시 세월은 비껴갈 수 없구나 체념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풀거리는 것이 싫어 뒤로 질끈 묶고 일을 하는 제게 다들 머리숱이 너무 적다고 뒤에서 입을 모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숱이 많아 파마를 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했었는데 말이죠. 채소 과일식을 시작한 이후 빠지는 머리카락을 모아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2분의 1에서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머리카락이 빠졌던 모공에서 자라 올라온 짧은 머리카락이 빼곡할 정도입니다. 다시 나고 또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손톱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자라도 자꾸 부러지고 찢겨서 항상 손톱을 짧게 깎아야 했었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서도 습관처럼 짧게 잘랐는데 어느 때인가 바빠서 깎을 타이밍을 놓쳐서 꽤 길었는데 웬걸 부러지지도 않고 찢기지도 않고 오히려 탄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은 지 거의 9년 정도 됩니다.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았지만 약은 먹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질병의 숫자가 4만 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잦은 검사가 새로운 질병을 만든다는 조승우 원장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 기록부에 쓰인 숫자가 아니라 현재 제가 느끼는 컨디션을 믿기로 했습니다. 완전 매출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죠. 다 포기하고 살지는 못해도 저자가 말하는 7대3의 비율을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살아있는 음식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